지금처럼 피아제 조작적 구성주의를 시작으로 글라스펠드가 급진적 구성주의를 주장하다가 사회적 구성주의 넘어오면서 이제 절대주의 아닌 상대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대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네스트 말고 또 있다면서요. 아, 네. 카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브는 인류학적 구성주의라는 걸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라는 거는 한 인간을 기준으로 보는 환경을 얘기해요. 우리가 크게 인류 하면은 뭐 인류 문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환경.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 환경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빠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사라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다른 뭔가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인류학적 구성주의는 따로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책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189페이지. 사실 전통적인 수학 방식은 학생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교사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죠. 이런 수업의 배경에는 지식은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놓여 있고요. 구성주의는 이러한 종래의 지식관이 지식 형성 과정의 본질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라고 보면서 학습자가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는 종래의 통념을 부정하고 학습자는 스스로의 능동적인 구성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자는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의 능동적인 구성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차이점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는 쭉 내려가서 킬패트릭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한 번 더 많이 깊숙하게 주장이 됐어요. 그리고 칸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되죠. 결국 킬패트릭의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식은 인식 주체의 능동으로 구성되는 거는 환경은 수동적으로 받아진 게 아니다 등등의 공통적인 골자를 가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지식 이론이 아닌 알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다기보다는 그냥 안다라는 게 뭐니? 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knowing의 의미를 보면서 지식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인식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가진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성주의가 보죠.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반성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분파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조작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신론에 들어있습니다. 조작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구성주의입니다. 조작을 근본 아이디어로 삼는 피아제 인식론은 모든 구성주의를 관통하고 있으며 피아제의 인식론을 조작적 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우선 조작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을 생장 지연성을 원래 수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킬패트릭이 여기 보면은 급진적 구성주의인 본 글라스펠드의 앞단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킬패트릭 급진적 구성주의를 먼저 소개했는데 이후에 본 글라스펠드가 좀 더 수학에서 정교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하튼 맨 아래 읽어볼게요. 수는 사물의 속성인지 아니면 인간 활동의 표현인지 생각해보자. 오른쪽에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글쎄. 근데 이걸 똑같이 보았을 때 3개, 2개, 1개, 6개 좀 다른데요. 이러한 수는 내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세어봤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조작적 구성주의에서 보면은 수는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서 얻어진 것이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묶었으니까 한 묶음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4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이 과정을 지칭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3216의 발생적 근원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세어보자라는 활동이라는 거죠. 피아제는 수학적 개념이 지닌 조작적 본성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조작적 측면을 일컫는 shame이라는 단어를 써요. shame은 스키마, 내가 어떤 걸 조작한다라는 건 조작할 수 있는 뇌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shame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16살 때 x제곱을 미분할 수 있었나요? 못했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미분에 대한 shame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얼마니? 그러면 할 수 있죠. 바로 이 미분에 대한 행위, 즉 조작을 할 수 있는 shame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shame이 있다라는 건 어떤 행동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shame은 행동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할 수 있게 하는 행동과 조작의 일반적 구조를 말합니다. 지식은 이렇게 조작적 shame이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지적 활동은 내면화된 행동고 조작적 shame이라고의 작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을 딱 보고 가장 좋은 shame을 꺼내다가 거기에 행동을 하죠.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조작한다라는 건 무엇을 하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걸 꺼내다가 활용한다. 즉 내면에 있는 행위를 가역해서 하는 걸 조작이라고 해요.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아래쪽에 보니까 shame은 대상의 행동하고 대상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인간은 그런 shame을 스스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특히 논리수학적 개념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쓰는 단어들을 논리수학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수학적 개념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그냥 shame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는 그 결과물이 단순히 그냥 누가 여기다 딱 그림을 그려서 탁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미분을 계속 하다 보니 또 미분을 배우는 걸 고민하다 보니 나에게 그 미분에 대한 shame이 생겼다 이거죠. 따라서 논리수학적 개념은 행동과 조작의 일반적 조정 줄치고 반성. 따라서 내가 행동과 조작을 한 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서 결국은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